이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삼성물산 참 좋은 기업인데 저는 사실 이게 내심 선택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푸르스름한 옷을 입었던 옆에 박 PD가 있었죠. 박 PD가 좀 저질러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는 선정이 안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선정이 됐으니까 투자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IT 섹터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PBR 종목군들이죠. 뭐 지주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게 산업재 쪽 섹터들이 다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외적으로 은행이라든가 보험 쪽에 있는 종목군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철강 쪽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는 서프라이즈가 좀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주당 자산 가치를 한번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10만 원대예요. 10만 7천 원대. 그러면 지금 PBR로만 따져봐도 0.3배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대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결국은 못 오른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저희 가족분들한테 좀 많이 쓰는데, 그럼 얘를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배당이에요, 배당. 작년에 4.44%의 배당 수익률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도 일단은 높아요. 그죠? 은행 이자보다도 높고 배당락 당시의 주가보다 지금 주가는 더 싸졌어요. 그럼 배당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지금 4조대였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2조대로 반토막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기 가격에 대한 인상 이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로 하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발전 단가가 원체 높아요. 원체 높았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이에요. 근데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쪽에 있어서 폐쇄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선진 시장의 유럽 쪽의 데이터를 보고 유럽 쪽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탄소 제로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린 뉴딜과 원전이 필수다라는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더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원자력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안 한다? 이렇게 고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발전 단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높이지 않으려면
원자력 발전을 다시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의 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원자력 발전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 그건 좀 먼 미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가격이 저는 인상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요. 버스 요금 올라가고 있고 식품 가격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전기세만 못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그런 변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금을 더 추징한다든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국전력의 수익성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건 뭐 차트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죠. 12월 달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이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들이고, 주가에 있어서의 저점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수 포인트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의 위치를 봐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은행에 적금을 넣어봤자 1%대였어요. 세금 제하고 나서 1% 초반. 근데 한국전력 갖고 있으면 4%대. 은행 이자보다 거의 뭐 3배죠. 그러면 굳이 은행에다 넣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전 그걸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전력보다 더 배당이 많이 나오고 더 좋은 기업도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한국전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좀 뒤숭숭하고 그런 부분들일수록 오히려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4,400원? 뭐 24,400원 이하는 사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보다 100원 빠진 자리대인데요. 24,4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뭐 작년에 앞자리 숫자가 한번 잠깐 바뀌었다가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바뀌어야 되겠죠. 앞자리 숫자는 뭐 35,0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 가격은 굳이 뭐 이 종목을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운영 원칙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만 원으로 좀 잡았어요. 러프하게 2만 원 정도로 좀 잡았으니까 내일장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쳤고요. 오늘 아마 시장을 좀 보면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욕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방송이 이 장이 끝날 때도 욕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졌는데, 수급적으로 원체 안 좋았어요. 오늘 상당히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상장한 SKIT 이쪽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조금 이게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예상이 들어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지금 조금 안 좋아요.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은데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나스닥 시장인데 이게 어제 기분 나쁘게 빠졌어요. 2.5% 빠졌거든요. 이거 원래 이 저점 자리대 13,400짜리대 이 자리대를 깨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걸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쌍봉이에요. 이거 지금 쌍봉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건데, 이 중심 라인대를 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121선 자리대도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이 1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이 저점 라인 때, 이 저점 자리 때까지 봐야 될 거고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이 121선 자리 때도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IT 쪽,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나중에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밀려버리게 되면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박스로 좀 보는 거고, 한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사실 어제 그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요번에는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매도세가 많았었고요. 아직까지 무너진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에 있어서의 눌림목 조정이에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보게 되면 상승에 따른 눌림목 구간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급이 영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각, 박스, 그리고 시장은 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왜 죽지가 않는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좀 봐봅시다. 아시아 국가별 EPS 변화율이에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EPS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과연 빠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죽진 않는다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밸류적인 부분들 PER을 따져보든 뭐라든 간에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싸요. 지금 한국 시장이. 평균 PER보다도 안 됩니다. 따져보니까 이제 13배 이하로 내려왔어요. 세계 평균 PER 19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13배도 이하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제한적인 그런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죠. 11.8배까지 내려왔어요. 선행 PER이. 5년 평균 자리대보다도 지금 그 자리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인도라든가 5년 평균보다는 더 높은 밸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은 올라간 것도 없어요.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못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실적에 있어서의 상위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이 회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한 실적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에 되어 있는 게 컨센서스 대비 발표된 실적이에요. 그러면 화학, 철강, IT 가전, 기계, 뭐 기계는 빼자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 IT나 철강, 화학 이쪽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IT는 일단 빠졌고 철강과 화학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 IT 쪽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던 거고, 대신에 이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바톤을 이어받을 쪽의 섹터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온 철강 쪽과 화학 쪽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거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나 업종군들의 실적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요. 물론 이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고점 징후가 나오거나 할 그럴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단기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철강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움직일까? 화학 쪽도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조선은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조선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상사라든가 자본재들, 원자재 쪽 관련주들 이쪽도 물론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은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수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의료, 음식료 이쪽이 이제 최근 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지주사가 안전마진을 받칠 수가 있던 게 저 PBR 종목에다가 플러스 배당까지 있어요. 안전마진 있죠, 이 배당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오리온 홀딩스였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지금 1분기 때를 피크로 해서 증가율은 줄어들어요. 3분기 때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줄어들고 다시 4분기 때부터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기저효과죠.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감소가 됐다가 그리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실적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EPS 증가치가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약간 좀 부족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3분기 때 피크를 치고 그러나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도 5월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었어요. 자동차 쪽과 화학 쪽,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늘어났던 얘기는 실적이 그만큼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과거에 2004년도 때와 2011년도 때를 좀 비교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고 오늘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2.5%가 넘어가고 났을 때에 한국의 지수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04년도 쪽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를 상향 돌파를 했었어요. 이 위에가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거든요. 이때는. 근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코스피 시장도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급락이 나왔고 근데 2011년도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2.5%를 넘어섰어요. 그럼 급락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안 나왔어요, 급락이. 이때가 2004년도, 이때가 2011년도란 말이에요. 좀 잠깐 차트를 좀 봐볼까요? 자, 차트를 보면 2004년도 때예요. 2004년도 때는 여기에요, 여기. 이 빠진 데가 여기에요. 여기에는 시장이 고점이 이때 당시에 940포인트 정도 됐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이 약 한 730포인트 정도 됐었어요. 그럼 지수로만 보게 되면 몇 퍼센트가 빠진 거냐면 10%가 넘게 빠졌어요. 거의 한 15% 이상 빠졌어요. 근데 이때는 빠졌는데 이때 그 이후로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금리에 있어요. 2011년도 때도 안 빠졌거든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때를 보니까 왜 안 빠졌나를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넘어가고 난 이후에 04년도 때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미국의 실질 단기 금리가 같이 상승을 해줬어요.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같이 실질 단기 금리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가 2.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실질 단기 금리는 오히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금리가 뭐 미세하게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 발언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고용지표가 쇼크로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쇼크로 나오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은 좀 멀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다시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실질 단기 금리에 대한 추이를 보면 지금 여전히 금리에 대한 추이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에 있어서 이거를 많이 빠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그냥 잠시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실질 단기 금리에 대한 추이는 좀 계속 봐야 되겠죠. 여기서 딱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그런 변동성은 좀 커질 거예요. 지금의 흐름상 보게 되면 그게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은 시장은 박스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너무 우려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월봉 차트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5개월선의 방향성을 보고 시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국전력 봐보세요. 시세 흐름들 나왔나?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수는 분할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각자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들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캔들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주가가 9만 원에까지 빠지면 9만 원에 매수하시는 분이 있고
또 9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빠지면 또 거기서 매수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매수에 대한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 상담을 하면서 보게 되면 그냥 빠진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분할 매수는 내가 얼마만큼, 이 투자금을 얼마만큼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정해 놓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매수를 한다라면 1, 2, 3, 4 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300만 원, 535, 235 이렇게. 그럼 이게 합치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매수할 때 100만 원, 그 다음에 매수할 때 200만 원, 이런 순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있다라면,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다라면, 뭐 5일선에서 100만 원 했다면 11선에서 200만 원을 하고, 21선에 300만 원을 하고, 61선에 400만 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10만 원짜리 주가가 만 원이 빠져서 9만 원이 되면 거기서 또 매수하고, 9만 원에서 8만 원이 되면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정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는데 13,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13,3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100만 원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한 호가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매수 금액을 점점 더 확 늘리는 거예요. 100만 원 하게 되면 처음에 5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입 금액을 더 늘려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단가 또한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100만 원을 한꺼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도 분할 매수를 좀 쪼개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 월봉 차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개월선의 방향성 뭐 괜찮고요. 시세 흐름들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강 쪽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오버슈팅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싸요. 싼 부분들인데 단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월봉 차트 4개 만들어졌어요. 월봉 차트. 그죠? 현대제철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 또한 마찬가지로 월봉상 4개예요. 그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게 장대 양봉으로 4개죠. 빠지면 동국제강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변동성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에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할까? 아니면 못 올라가 있는 부분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편안할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바란다라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서 수익을 많이 내길 바래요. 그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중간적인 타협점이에요. 첫 번째,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낼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전마진이에요. 나 그냥 은행 적금 넣어놓을래. 그것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한국전력 이외에 종목군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사실 급등 나오고 있고 빡빡빡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저도 대응 사람인지라 올라가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 손절 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해보시고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 좀 변동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이나 옵션 만기일 날, 그날 이틀 중에 하루가 단기 바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